안녕하세요. 예술이 일상이 되는 시간 위클리 아르트 진행의 정혜윤입니다. 오늘도 유혜빈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3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낮에는 제법 완연한 봄 기운이 느껴지는데요. 그래도 밤에는 제법 공기가 쌀쌀하죠. 이렇게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우리 마음도 몸도 또 쉼없이 달려왔기 때문에 지치기 마련입니다. 하루의 일과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온 이 시간만큼은 복잡한 생각을 내려두고 온전히 편안하게 쉬고 싶으실 텐데요. 예술이 우리 일상에 필요한 이유도 아마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무대 위 배우의 목소리, 또 무용수의 고요한 움직임들이 이런 것들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굳어있던 마음들이 사르르 풀리는 그런 경험을 하곤 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따뜻한 저녁 시간에 아주 자그마한 위안이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목할 만한 무대들을 만나보는 픽스테이지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공연 소식들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가 준비한 공연입니다. 요즘 저는 봄 곳곳에 피어나고 있는 꽃망울들을 보면서 정말 완연하게 봄이다 이런 생각을 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봄이라고 해서 늘 화사하고 행복한 감정만 존재하는 건 아니겠죠. 가끔은 이 계절의 생동감만큼이나 뜨겁고 또 비극적인 인간의 감정에 깊게 몰입해지고 싶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픽스테이지에서 준비한 소식이 바로 그런 공연인데요. 무려 5년 만에 우리 곁으로 돌아온 성남아트센터의 2026 오페라 정원 그 첫 번째 공연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오페라 정원 시리즈가 5년 만에 기환을 하는군요. 예전에 성남아트센터에서 공연이 진행됐을 때 초보자들도 아주 편안하게 즐길 수 있어서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들었어요. 그렇다면 2026년 시즌에 막을 올린 첫 번째 작품은 어떤 걸까요? 네, 2026년 시즌의 첫 번째 작품은요. 바로 피에트로 마스카니의 걸작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입니다. 다가오는 4월 10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성남 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단 하룻밤만 펼쳐지게 됩니다. 이탈리아어 제목이라서 조금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시골의 기사도라는 뜻입니다. 와, 시골의 기사도라. 조금 투박하면서도 또 은근히 신선한 제목인데요. 그런데 이번 공연 형식이 일반적인 오페라가 아니라 콘서트형 오페라라고 들었는데 어떤 게 다른가요? 네, 맞습니다. 이 정통 오페라를 보통 떠올리면요. 굉장히 거대한 무대, 또 화려한 의상들이 생각이 나실 텐데요. 콘서트 오페라는 그런 외적인 것, 시각적인 요소들을 과감하게 덜어낸 오페라입니다. 이 볼거리를 줄이는 대신에 오페라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오케스트라 음악과 성악가들의 노래, 그리고 인물들의 팽팽한 연기력에 모든 것을 집중하는 방식인데요. 무대 제작비가 줄어든 만큼 티켓 가격도 전석 4만 원으로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누구나 부담 없이 수준이 높은 정통 오페라를 접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전석 4만 원이면 정말 너무 좋은 기회인데요. 음악과 목소리만을 온전히 느낄 수 있다고 하니까 더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카발레리아 루스카나는 대체 어떤 인물이길래 이렇게 기대를 모으는 걸까요? 네, 맞아요. 사실은 클래식 애호가가 아니라면 이 작품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작품은 베리즈모, 즉 이탈리아 사실주의 오페라를 대표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신이나 영웅의 고결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서민들의 삶, 그리고 거친 현실을 무대에 그대로 올려놓은 작품입니다. 배경은 19세기 말 부활절 일요일 아침인데요. 이탈리아 최남단의 아주 정열적인 섬이죠. 시칠리아의 작은 농촌 마을이 배경입니다. 무대에 막이 오르면 부활절의 눈부신 아침 햇살 아래 마을 사람들이 이 교회를 향해서 걸어가며 오렌지 향기를 노래하는 합창이 펼쳐지는데요. 이 평온한 합창을 영상으로 먼저 함께 만나보시죠. Sui
멜로디가 너무나도 평화롭고 또 희망차서 제 마음까지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아침에 도대체 어떤 끔찍한 비극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 방금 들었던 아주 평화로운 합창은 비극을 극대화하기 위한 아주 장치일 뿐입니다. 이 마을에 얽히고 설킨 네 남녀의 치정극이 숨어 있는데요. 이 시골 처녀인 산투차와 젊은 병사인 투리두, 그리고 투리두의 옛 애인인 롤라, 그리고 롤라의 남편인 마부 알피오가 그 주인공입니다. 투리두와 롤라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지만 투리두가 군대를 간 사이에 롤라가 알파오와 결혼을 해버리고 마는데요. 제대 후에 이 사실을 안 투리두는 상실감을 달래려고 자신을 짝사랑하던 산투차를 유혹합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려고 순수한 사람을 이용한다는 게 너무 잔인한 것 같은데요. 투리두가 너무 이기적이네요. 그런데 룰라는 이미 남편이 있으니까 투리두와 산투차가 맺어지면 조용히 끝낼 문제가 아닐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다른 여자와 지내는 투리두를 본 롤라가 질투심을 느끼고 맙니다. 유부녀가 되었음에도 다시 투리두를 또 유혹하고 또 옛 연인을 잊지 못한 투리두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롤라의 집을 드나들면서 불륜을 저지르고 마는데요. 이 사실을 안 산투차는 처절한 슬픔과 또 수치심에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성스러운 부활절 아침, 산투차만이 죄책감에 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밖을 서성이고 있는데요. 그리고 투리두의 어머니인 루치아를 찾아가서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아주 고백하듯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부르죠. 이때 부르는 아리아가 소프라노에게는 영원한 명곡이라고 불리는 곡 중에 하나인데요. 어머님도 아시다시피라는 곡입니다. 전설적인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네, 거룩한 부활절 찬송가가 울려 퍼지는 날에 처절한 절규가 같이 터져 나오니까 더 비극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산투차는 결국 투리두를 포기하지 못한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 산투차는 차라리 나를 때려도 좋으니까 롤라에게 가지 말라 이렇게 애원을 하는데요. 하지만 투리두는 매몰차게 그녀를 밀쳐내고 또 교회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모멸감만 남은 산투차는 결국 분노에 눈이 멀고 결국엔 지나가던 롤라의 남편인 알피오에게 두 사람의 불륜 사실을 모두 폭로하고 맙니다. 피는 피로 씻어야 한다는 시칠리아의 규칙에 따라서 알피오는 복수를 맹세하면서 떠나고요. 산투차는 그제야 자신이 사랑하던 남자를 죽음으로 내몰았음을 깨닫고 절망하는데요. 이 숨막히는 긴장감 직전에 텅 빈 무대 위로 그게 분위기를 전환하는 곡이 하나 흐릅니다. 바로 이 오페라에서 가장 유명한 곡이자 전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명곡, 간주곡입니다.
와, 이 멜로디 굉장히 유명한 곡이잖아요. 너무 서정적이고 또 아름다운 곡인데 끔찍한 복수에 이토록 평화로운 곡이 사용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아이러니한 지점들이 바로 마스카니의 천재성을 입증하는 부분 같은데요. 또 살인과 대비되는 푸른 하늘, 또 어리석은 인간들의 운명을 아주 슬플 만큼 아름다운 선율로 표현했습니다. 사실 이 곡 같은 경우 영화 대부 3편의 마지막 장면에서 딸을 잃고 오열하는 알파치노의 모습 위로 흐르면서 아주 위대한 엔딩을 완성한 곡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알고 계시는 곡이기도 합니다. 뭔가 오케스트라만의 웅장한 사운드로 직접 듣는다면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은데요. 간주곡이 끝나면 피할 수 없는 결투가 벌어질까요? 네, 맞습니다. 이 간주곡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무대는 투리두의 어머니인 루치아가 운영하는 광장으로 바뀝니다. 이 투리두는 불안한 속내를 감추고 호기롭게 술을 권하지만 알피오는 이를 거절하면서 결투를 신청을 하는데요. 전통에 따라서 투리두가 알피오의 귀를 물어뜯으며 결투를 수락합니다. 그제야 죽음을 예감한 투리두는 어머니에게 다가갑니다. 이 작품의 가장 비극적인 클라이막스이기도 한데요. 아주 위대한 테너죠. 요나프 카우프만의 절규로 함께 만나보시죠. E poi, mamma, sentite, s'io non tornassi, s'io non tornassi, voi dovrete fare, Madre Santa, che io giurato di condurre le cuore, voi dovrete fare come Madre Santa. S'io non tornassi. 정말 투리드의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특히 영문도 모르는 어머니의 마음은 또 얼마나 찢어질까 싶은데요. 이렇게 투리드가 떠나고 나면 이야기는 어떻게 끝날까요? 네, 남겨진 어머니 루치아와 또 산투차는 두려움 속에서 광장을 서성이게 됩니다. 숨막히는 침묵이 흐르다가 갑자기 멀리서 여인의 찢어지는 비명소리가 들려오죠. 투리두가 살해당했다는 절규가 울려 퍼지지만 산투차는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리고 무거운 막이 서서히 내려오면서 이 잔혹하고 짧은 비극적인 오페라가 끝이 납니다. 네, 오케스트라만의 거대한 사운드와 또 성악가들의 폭발적인 연기가 생생하게 펼쳐지면서 몰입감이 상상을 초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짧은 오페라지만 엄청난 감정 소모와 또 희열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성남 아트센터에서 이 무대를 꾸밀 제작진과 또 캐스팅 라인도 궁금한데요. 네, 이번 공연에는 대한민국 오페라계를 이끌고 있는 성악가들과 제작진들이 총 출동했습니다. 오케스트라를 이끌 마에스트로는 한국 오페라 지휘의 명장 김덕기 지휘자이고요. 코리아 쿱 오케스트라와 함께 역동적인 선율을 빚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위너 오페라 합창단이 황홀한 코러스를 보여줄 것 같고요. 연출은 창의적인 해석으로 호평을 받은 조은비 연출가가 맡아서 감각적인 동선과 디테일한 심리 묘사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처절하게 버림을 받은 산투차 역에는 소프라노 오예은이 맡아서 격정적인 연기를 선보일 예정이고요. 파멸을 맞이하는 투리두 역에는 고음을 자랑하는 테너 박성규가 열연합니다. 복수를 집행하는 알피오 역에는 묵직한 카리스마의 바리톤 최병혁이, 또 매혹적인 롤라 역에는 메조소프라노 정세라가 맡게 됩니다. 아들의 죽음을 예감하는 어머니 루치아 역은
메조소프라노 이미란이 맡아 무대를 채워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와, 정말 이렇게 이야기만 들어도 완벽한 황금 라인업이네요. 이 정도의 훌륭한 퀄리티의 오페라를 이런 가격에 만날 수 있다는 건 굉장한 행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2026년 내내 오페라 정원 시리즈의 다른 작품들도 기다리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6월 5일에는 모차르트 특유의 유쾌함이 번뜩이는 코믹 오페라죠. 피가로의 결혼이 무대에 오르고요. 7월 11일에는 성남을 대표하는 박태현 작곡가의 동요들을 모티프로 한 창작 오페라 바람의 노래가 가족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또 11월 14일에는 전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푸치니의 낭만주의 걸작이죠. 라보엠으로 2026년 오페라 정원 시리즈의 대미를 장식한다고 합니다. 네, 1년 내내 성남 아트센터만 찾아가도 오페라 애호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티켓 예매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네, 이 4월 10일에 펼쳐지는 오페라 카발레니아 루스티카나의 예매는 성남 아트센터 홈페이지나 눌티켓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예매가 가능합니다. 오직 인간의 목소리와 악기의 선율, 또 적나라한 감정에 맨 얼굴에 온전하게 집중할 수 있는 이 밀도 높은 시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픽스테이지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였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공연 소식도 함께 만나봐야 되겠죠. 우리 예빈 아나운서, 오늘 만나볼 무용 공연 어떤 건가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픽스테이지는요. 무대를 보고 난 뒤에도 여운이 남는 마치 꿈 같은 작품입니다. 바로 국립무용단의 몽유도원무인데요. 혹시 혜윤 아나운서는 그림 몽유도원도라는 작품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저는 이 작품 조선시대 작품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과서에서 한 번쯤 이렇게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굉장히 신비로워 보이는 그런 풍경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몽유도원도는 조선시대 화가 안견이 그린 작품인데요.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그림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한 풍경화를 넘어서 꿈 이야기가 담겨있기 때문인데요. 세종의 셋째 아들이었던 안평대군은 어느 날 꿈에서 신비로운 풍경을 봤다고 합니다. 마치 현실과는 다른 이상적인 세계 같았다 얘기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국립무용단의 작품 몽유도원무도 바로 이 이야기에서 출발한 겁니다. 이 얘기만 이렇게 들어도 뭔가 그 신비로웠던 그림이 좀 떠오르는데요. 그럼 국립무용단은 어떤 뜻으로 이 작품을 해석했을까요? 네, 우선 제목부터 살펴보면 몽유는 꿈속에서 거닐다는 뜻이고요. 도원은 이상향, 그리고 무는 춤이라는 뜻을 가졌는데요. 꿈속에서 이상향을 춤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조금은 제가 감이 오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상향이면 굉장히 아름답고 편안한 이야기가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작품은 이 부분을 정반대로 보여줍니다. 이 작품의 출발이 된 그림 몽유도원도의 구조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왼쪽은 현실, 오른쪽은 이상향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럼 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좋은 세상인 건가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런데 실제 그림을 자세하게 보면 오히려 이상향 쪽이 더 깊고 더 험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 작품의 시작인 건데요. 여기서 차진엽 안무가는 구비구비라는 하나의 키워드를 꺼냅니다. 혹시 혜윤 아나운서는 구비구비란 단어를 들으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이 구비구비라면은 길이 이렇게 휘어 있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이걸 삶으로 바꿔보면 완전히 또 달라집니다. 산은 멀리서 보면 굉장히 아름답죠. 그런데 그 안을 직접 걸어보면 계속 오르막길이기도 하고 또 힘들고 돌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멀리서 보면 아름답지만 가까이서 보면 힘들다는 걸 차진엽 안무가는 구비구비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작품 같은 경우 뭔가 자연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의 삶을 다뤘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정확합니다. 이 작품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그대로를 보여주는 건데요. 몽유도원무는 1막과 2막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먼저 1막은 현실이라는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흑백의 수목과 같은 무대에서 무용수들이 거의 같은 움직임을 반복하는데요. 여기에서는 반복되는 삶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약간 우리 일상처럼 일부러 이렇게 똑같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막에서는 또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색이 등장하고 각자의 움직임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 작품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요. 2막과 1막은 서로 다른 세계가 아닙니다. 같은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 차이를 나타낸 건데요. 차디녀 박물관은 이상향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존재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미 도원에 도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도원은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순간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정말 제 예상을 너무나도 깨는 작품이거든요. 특히나 이 도원은 도착하는 곳이 아니라 깨닫는 곳이다. 이 말이 굉장히 인상 깊게 남는데요. 그럼 이 작품의 탄생 과정이 너무 궁금해지는데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 그러면 몽유도원무라는 작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과정이 담긴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 작품을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함께 보고 오시죠. 국립무용단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이 한국적인 것을 담을 것인가, 나의 한국성은 그럼 무엇인가라고 고민을 하면서 그냥 문득 떠오른 단어가 구비구비라는 단어였어요. 몽유도원들을 봤을 때도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 루틴 안에서 살아가는 것들도 다 이 구비구비라는 어떤 단어 안에 함축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멀리서 봤을 때는 거시적인 아름다움도 담겨 있지만은 굉장히 미시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인간의 삶에 대한 희노애락이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그 안에서 한국적인 어떤 정서와 감각을 좀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이번에 같이 하는 미디어 아트 작가분은 황선정, 문규철 작가님이신데요. 몽유도원무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시각적인 어떤 이미지들을 어떻게 정서로 표현할 수 있을까, 자칫 그냥 배경이 되지 않게 그것이 단순히 이런 산세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간의 정서와 우리의 삶의 어떤 흐름들, 변화들을 계속 같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만을 보더라도 이 몽유도원무를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음악에서는 그 하임 음악 감독님과 심은영 음악 감독님이 같이 하시는데, 이 작품에서 움직임의 또 모티브가 되는 것이 걸음이에요. 그것이 검은고를 통해서 좀 더 극대화되기도 하고, 또 앰비언트적인 음악, 전자 사운드에서 느껴지는 장엄함,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가슴 깊이 느껴질 것 같아요. 무용수들이랑 새로운 방식이기 때문에 더 어색하고 낯설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또 금세 자기만의 또 춤을 융화시켜서 이렇게 만들어내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현대무용 같은 동작을 주더라도 이미 수십 년간 한국 춤을 수련한 무용수의 몸을 통해서 나왔을 때는 그들의 춤인 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춤을 입힌다기보다는 저의 방식을 통해서 또 새로움을 좀 찾고 싶었던 것 같고, 이번 작품은 그냥 저 혼자의 안무가 아니라 공동으로 무용수들이랑 움직임을 찾고 했기 때문에 같이 만들어낸 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작품을 만들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도가 어떤 경계 없음에 대한 거거든요. 이 작품 또한 우리는 이 몸을 통해서 사유하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 몸짓이라는 걸로 다 통용이 되는 것 같아요. 한국춤, 현대무용, 아니면 어떤 다른 장르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봐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이상세계가 이렇다라는 어떤 동경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의 것이지, 결국 사실 현실이 또 나의 이상향일 수 있고, 이 현재가 내가 꿈꾸는 그 시간이고 장소일 수 있는 거거든요. 현재 또한 나의 그 이상세계구나, 그 바라봄에 대한 거, 경계 없음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관객관. 정말 무용수들의 열정이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특히나 저는 이 검은고와 기타의 조합이 너무나도 기대됩니다. 그렇죠. 저도 공무도원무의 안무도 좋아하지만 이렇게 전통과 현대가 결합된 세련된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자, 그럼 이번에는 조금 다른 분위기의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몽유도원무의 안무를 담은 댄스 필름인데요. 하나의 뮤직비디오처럼 이 작품의 분위기를 짧게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자, 그럼 함께 보고 오시죠.
와, 정말 이 짧게만 봐도 엄청나게 몰입이 되는데요. 굉장히 여운이 많이 남는 작품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고요하면서도 이상하게 계속 마음에 남는 그런 작품인 거죠. 자, 그럼 공연 일정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립무용단 몽유도원무는 2026년 4월 3일부터 4일까지 단 이틀간 진행되는데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의 극장에서 시작됩니다. 러닝타임은 약 60분이고요. 금요일 저녁 7시 30분,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후 3시 공연입니다. 이건 정말 놓치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한국무용의 깊이 있는 매력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픽스테이지 국립무용단의 몽유도원무였습니다. 네, 이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일상이 바로 도원이다. 이런 말이 참 가슴 깊게 다가오는데요. 오늘 하루도 이 묵묵히 걸어온 여러분들께 지금 이런 공연들이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며 몽유도원무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오늘 소개해드린 공연과 관련 있는 인물을 만나보는 픽피플 시간입니다. 먼저 제가 만나볼 인물은요. 조금 전 저희가 픽스테이지 코너에서 마스카니에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를 만나보고 오셨죠. 네,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을 배경으로 한 남녀의 치명적인 질투와 복수극, 또 정말 숨 쉴 틈 없이 빠져들면서 봤었잖아요. 특히 약혼자에게 배신당하고 절망에 빠진 산투차의 모습이 아주 강렬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죠. 이 극적인 감정 변화를 보여주어야 하는 산투차 역할은 오페라 역사상에서도 가장 매력적이고 또 까다로운 배역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이 오늘 픽피플에서는요, 바로 이 산투차 역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전설적인 이름이죠. 20세기 최고의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마리아 칼라스군요. 저도 이름을 들어봤는데요. 아마 저처럼 클래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그 이름과 흑백 사진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마리아 칼라스는요, 1923년 미국 뉴욕에서 그리스계 이민자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본명은 마리아 안나 소피아 체칠리아 칼로게로플로스였는데요. 1937년 부모님의 이혼 후 어머니와 함께 고국인 그리스로 돌아간 그녀는 아테네 음악원에서 본격적으로 성악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의 이혼을 겪고 또 낯선 환경에 적응을 했어야 하는 만큼 굉장히 심리적으로 조금 불안했을 것 같아요. 그 외로움이 노래에 표현된 걸까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마리아 칼라스의 삶 전반에 드리워진 고독, 또 애정 결핍은 훗날 그녀가 오페라의 주인공들인 여주인공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완벽하게 몰입할 수 있게 만든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14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오페라 무대에 데뷔를 했는데요. 공교롭게도 방금 전에 우리가 감상을 했던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의 산투차 역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와, 14살에 그 깊은 절망감과 질투의 감정을 연기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데요. 그렇다면 본격적인 전성기는 언제부터였을까요? 네, 이 칼라스의 진가가 폭발한 것은요, 이탈리아 무대에 서면서부터였습니다. 1947년 베로나 음악제에서 라 조콘다로 데뷔를 한 이후에 명지휘자죠, 툴리오 세라핀을 만나면서 그녀의 음악적 재능이 날개를 달게 됩니다. 특히나 세라핀과 함께 작업한 1953년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명음반을 들어보면요, 라스칼라 합창단과 함께 찬송가를 부를 때나 아리아를 부를 때 이 마리아 칼라스의 목소리가 얼마나 압도적으로 무대를 장악하는지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마리아 칼라스의 노래를 들어보면 단순히 목소리가 예쁘다거나 고음이 잘 올라간다 이런 느낌을 넘어서 시선을 확 잡아끄는 그런 힘을 갖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사실 저도 정말 마리아 칼라스의 노래를 정말 많이 듣고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게 바로 그 마리아 칼라스가 오페라의 혁명가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마리아 칼라스 이전의 소프라노들이 굉장히 새처럼 가볍고 맑은 미성으로 화려한 기교를 뽐내는 데 집중을 했었다면 이 마리아 칼라스는 가사 하나하나의 의미를 파헤쳐서 캐릭터의 감정과 드라마를 목소리에 완벽하게 실어냈습니다.
단순히 기교만 뛰어난 게 아니라 그 안에 진짜 감정을 담은 그런 이야기를 보여준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마리아 칼라스는 콜로라투라의 가벼움부터 드라마틱한 소프라노의 무거움, 심지어는 메조소프라노의 어둡고 쓸쓸한 음색까지 아주 자유자재로 오간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런 폭넓은 표현력 덕분에 벨리니, 도니제티, 케루비니 같은 이 19세기 초반 작곡가들의 잊혀져 가던 오페라들이 그녀의 목소리를 통해서 생생하게 생명력을 얻고 또 다시 부활을 하게 됩니다. 벨리니의 오페라 노르마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 노르마는 고대 갈리아 지방의 여사제 노르마가 로마 총독과 금지된 사랑에 빠지면서 이렇게 겪는 갈등과 또 비극을 그린 작품입니다. 이 배역은 엄청난 성량, 또 고도의 기교, 그리고 폭풍 같은 감정 연기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오페라 역사상 가장 어려운 배역 중에 하나로 꼽히기도 합니다. 그런 극악의 난이도를 가진 배역을 마리아 칼라스는 어떻게 소화했을지 함께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와, 정말 듣는 내내 숨소리조차 못 낼 정도로 압도적인 것 같습니다. 우아하게 뻗어나가는 또 고음 속에서 묘하게 슬픔과 서늘함도 묻어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정말 이 마리아 칼라스의 그 화면 속의 눈짓, 또 손짓 하나가 이미 여사제인 노르마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녀는 무대 위에서 노래뿐만 아니라 탁월한 연기력과 카리스마를 뽐내면서 1950년대 밀라노 라스칼라 극장, 또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를 점령했습니다. 최고의 프리마돈나로 군림을 하면서 부와 명예를 모두 거머쥐었는데요. 네, 성공적인 예술가의 삶 그 자체인 것 같은데, 하지만 또 모든 걸 가진 것 같은 그녀의 삶도 후반부로 갈수록 조금씩 안타깝게 변해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오페라 무대 위에 있던 그녀의 모습만큼이나 아주 극적이고 또 비극적인 러브스토리가 그녀의 삶을 뒤흔들어 놓는데요. 1959년 이 화려한 파티에서 남편과 함께 있던 칼라스는 그리스의 선박왕 아리스토 오나시스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걷잡을 수 없이 빠져들면서 남편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사랑을 위해 안정적인 가정을 버린 거네요. 마치 오페라에서 자주 나오는 집시 같달까요? 불꽃 같은 사랑을 쫓은 거잖아요. 정말 비유가 너무너무 좋은데요. 이 실제로 마리아 칼라스는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에서 자유롭고 치명적인 매력의 집시 카르멘 역할을 아주 매혹적으로 소화를 해내기도 했습니다. 재밌는 건 정작 그녀 자신은 오나시스의 사랑에 맹목적으로 매달리면서 철저하게 수동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건데요. 그녀가 불렀던 카르멘의 대표 아리아 하바네라를 함께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속 칼라스는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을 것 같은 당당하고 치명적인 모습인데요. 실제 현실에서는 한 남자에게 모든 걸 내어줄 만큼 상처받아야 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 오나시스와 함께하는 동안 마리아 칼라스는 아이를 유산하고 또 자살 기도까지 할 만큼 심리적으로 정말 많이 무너져 내렸다고 하는데요. 이 설상가상으로 급격하게 체중이 감량되고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겹치면서 그녀의 가장 큰 무기였던 목소리마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예술가에게 목소리를 잃는다는 거는 정말 세상이 끝나는 것 같은 그런 절망이었을 것 같아요. 게다가 믿었던 오나시스마저도 그녀를 배신하잖아요. 네, 맞아요. 이 오나시스가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의 미망인인 제클린 케네디와 세기의 결혼을 올리고 맙니다. 이 철저하게 버림을 받은 칼라스는 1965년 42살의 이른 나이에 런던 코벤트 가든에서의 토스카를 끝으로 사실상 오페라 무대에서 은퇴를 하게 됩니다. 네, 모든 것을 다 가졌던 프리마돈나가 한순간에 사랑도, 목소리도, 또 무대도 이렇게 모두 잃고 홀로 남겨졌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이 아픈데요. 마치 그녀가 부르던 비극적인 오페라의 주인공이 현실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후에도 이 마리아 칼라스는 영화 메데아에 출연을 하거나 또 줄리아드 음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고요. 옛 동료인 주세페 디 스테파노와 마지막 순회 공연을 펼치기도 했지만 예전만큼의 찬란했던 기량을 되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파리의 아파트에서 철저하게 은둔하며 지내던 그녀는 1977년 9월 16일 우울증과 수면제 과다 복용에 의한 심장마비로 53세의 짧은 나이로 고독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네, 굉장히 안타깝네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 숨어져 있던 그녀의 지독한 외로움과 또 그 상실감이 짐작조차 가지 않습니다. 네, 맞아요. 이 벨리니의 오페라 목류병의 여인에는요, 아논 크레 데안 밀 아르띠라는 한국어로는 믿을 수 없어라 이런 유명한 아리아가 있는데요. 연인의 오해를 받고 절망에 빠진 여주인공 아미나가 꿈속을 헤매면서 덧없이 시들어버린 꽃 그리고 시들어버린 사랑을 한탄하며 부르는 아주 슬픈 곡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노래야말로 마리아 칼라스의 쓸쓸했던 마지막 삶과 가장 닿아 있는 노래가 아닐까 싶은데요. 화면으로 잠시 만나보고 오시죠. 네, 이렇게 이야기를 알고 들으니까 칼라스의 목소리가 마치 자신의 삶과 사랑을 향해 부르는 슬픈 독백처럼 들립니다. 네, 맞습니다. 이 마리아 칼라스는 단지 노래를 잘 불렀던 그런 단순한 소프라노가 아니었습니다. 오페라라는 예술 장르에 정말 영혼을 불어넣고 연극적인 생명력을 부여한 진정한 창조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녀의 삶은 비록 상처와 고통으로 얼룩져서 일찍 저물었지만 그녀가 남긴 비극적이고 절절한 목소리는 음악사에 지워지지 않는 신화로 남아 우리를 영원토록 전율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픽피플 마리아 칼라스였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인물도 함께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예빈 아나운서 오늘은 누구를 준비하셨나요? 네, 최근 넷플릭스 시리즈 K-팝 데몬 헌터스가 흥행하면서 오스카 시상식에서 2관왕까지 오르는 기쁜 소식이 있었죠. 이렇게 우리나라 문화가 세계로 뻗어나간다는 건 참 반가운 일인데요. 오늘 픽피플에서도 우리나라 전통 무용을 많은 이들에게 알리는 인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최호정 무용수인데요. 혜윤 아나운서는 혹시 최호정 무용수에 대해서 들어보셨을까요? 저 최호정 무용수 알고 있습니다. 엠넷 그 스테이지 파이터에서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이 방송으로 보는데 정말 너무 멋있어가지고 제가 한국 무용에 처음으로 관심을 생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이렇게 최호정 무용수는 프로그램에서 등장하자마자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였는데요. 특히 짧은 동작 안에서도 감정을 깊게 끌어가는 모습이, 그리고 또 무대가 끝난 뒤에도 여운을 주는 마무리 동작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무대 전체를 장악하는 최호정 무용수만의 저력을 느끼신 것 같은데요. 저도 보는 내내 감탄이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스테이지 파이터 속 최호정 무용수의 장면을 보고 오시죠. 큰 거 같다. 저 형 또 얼마나 잘할까? 아 진짜 저 형님 안무 되게 좋아요. 아, 그래요? 재밌어요. 저는 죽음 앞에서 딜레마를 겪는 인물의 나약함, 그리고 강인함 전부 다 표현하고 싶었고요. 작품의 클라이막스라고 생각하고 작품에 임했습니다. First position. Music. Start. 5, 4, 3, 2,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오신다. go. 잘 땄다. 와, 뭐야? 왜 이렇게 깔고? 와, 소름 돋았어. That was the best choreography. 네, 등장하자마자 확실히 몰입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최호정 무용수는 무대에서 강한 인상을 남기는데요. 그럼 이제 그가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호정 무용수는 이미 무용계에서는 잘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동아 무용 콩쿠르에서 3년 연속 동상, 은상, 금상을 모두 수상했고요. 2017년에는 국립무용단의 최연소로 입단했습니다. 이후에는 부수석까지 오르면서 더룸이나 호동, 사자의 서 같은 작품에서 주역까지 맡았습니다. 최연소 입단이라고 하면 정말 안정적인 길을 걷고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계단처럼 계속해서 승승장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큰 결단을 내리게 된 순간이 오게 됩니다. 최호정 무용수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는 국립무용단 퇴단이었습니다. 무려 8년간 몸담았던 무용단을 떠난 건데요. 이 결정은 하루아침에 내려진 것이 아니라 4년 동안 고민 끝에 내린 선택이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늘 다음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관찰하는 예술관 안에서는 국립무용단이 최종 목적지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리고 이 선택 이후에도 그의 예술가로서 정체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스테이지 파이터를 통해 대중적인 인지도를 얻었지만 최호정 무용수는 대중성과 예술성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중적으로 좀 알려지다 보면 오히려 저는 고민이 더 많아질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최호정 무용수는 스스로 무용 대중화는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는데요. 여기서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닌 자신의 예술을 대중에게 설득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뜻입니다. 좀 예술의 대중성을 다른 관점에서 본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이색적인데요. 그렇죠. 최호정 무용수는 이 한 끗 차이가
무대를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꾼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더 과감하게 자신의 색을 드러내고 또 정체성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방향으로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 색깔이 강한 무용수인 것 같은데 이렇게 듣다 보니까 최호종 무용수의 최근 행보가 정말 궁금해집니다. 네, 최근에는 전복된 해부학적 풍경이라는 뜻의 무용단 SAL에서 부예술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코스모나 브리진 오일 같은 작품을 통해 창작자로서의 영역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 무용수에서 안무가로까지 좀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최호종 무용수가 정점에 다 달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막상 그는 아직 예술성을 찾아가는 중이다라고 말했는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그는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무대와 또 새로운 작품을 보여줄지 계속해서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픽피플 최호종 무용수였습니다. 네, 이렇게 최호종 무용수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위클리 아르테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매일 비슷하게 흘러가는 일상 같지만 그 안에서 아주 잠깐 멈춰서 또 나를 채우는 시간이 있다면 우리의 내일은 조금 다르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지친 하루 끝에 잠시 숨을 고르게 해주는 그 작은 틈, 그것이 예술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선물이 아닐까 합니다. 이번 주말에는 여러분의 일상에도 그런 편안한 틈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 방송 여기에서 마무리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